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2022년 대입 논술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원에서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설명회를 하면서 학생분들,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했던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이제 2022년 대입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최근 논술 공부하는 학생들의 특징, 최근 논술 공부하는 학생들의 특징, 뭐 이런 것들 조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최근 특징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인가, 요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입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어떤 관리 혹은 감독, 첨삭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대입 논술에 합격하기 위한 어떤 관리, 어떤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공부라고 하는 건 최근 들어 많이 이제 어려워진 문제들이 조금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논술하면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준비할 때 가장 효과적인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술 공부하면은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자, 논술로 대학 가자 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논술 뭐지? 야, 이거 안 돼, 로또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 학부모님들 많습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고2 고3에 해당되는 학년인데, 논술 머릿속에, 저희 애도 심지어는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논술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의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명확히 숙지하는 게 합격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논술로 왜 합격을 못하냐, 혹은 합격하는데 뭐가 문제냐 따져보면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이걸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이제 논술을 2005년도부터 수업을 했거든요. 2005년도부터 수업을 했으니까 한참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논술 관련해서 책을 낸 사람은 아마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제가 직접 다 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긁어온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다 하나하나 다 해서 논술의 기본부터 실전까지 완벽한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책을 뚝 들이밀었어.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많죠?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학생들은 동기부여도 잘 안 돼 있잖아. 그래서 학생들은 논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일단 몰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논술 공부가 뭘 공부하는지도 잘 몰라요.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선생님 이거 왜 해야 되죠? 왜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학종, 학생부, 내신, 중간, 기말고사가 들어있고 또 수능이 들어있잖아요. 심지어는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자, 어떤 상위권에 들어있는 학생 아닌 한 거의 80에서 90%가 어디 학종에 매달려 있잖아. 그런데 갑자기 논술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못하지. 자, 논술로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논술이라고 하는 공부의 어떤 목적, 목표가 완전히 다르다. 요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학생들이 논술 공부할 때 뭘 어려워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논술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어떤 거냐? 논술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어떤 특징. 첫째, 수능 내신 안 나와서. 수능 내신이 안 나오는 거야. 수능. 그 다음에 또 학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학생들이 거의 최근의 경향입니다. 최근의 경향은 거의 대다수입니다. 수능도 안 나와, 학종도 안 나와, 대학은 가야겠어. 어떻게? 논술이라도 하자. 어때요? 막연하죠. 막연한 목표, 막연한 준비. 막연한 목표와 어떤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논술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특징. 그나마 수능 최저를 맞추고, 최근에 수능 최저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대학별 특징들은 제가 따로 블로그나 유튜브에 따로 특징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능 최저를 맞춤.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대학, 나의 수능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그죠?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수능,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높게 가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주로 논술을 준비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준비를 하느냐? 학종이 잘 나오는데, 학종이 너무 잘 나와. 완전 최상위권이야. 근데 자기가 원하는 과로서 넣기에는 몇 개 없는 거야. 학교가. 목표가 아주 높은 거죠. 그런 학생들이 한 개, 두 개 정도를 같은 대학의 학종과 논술을 같이 넣습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어떤 수능 수시 6개를 채우려고. 그래서 최근 이런 경향이에요. 논술을 선택하는 학생들.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요런 학생들 보다 최근에는 이 1번 유형의 학생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2, 3번 학생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1번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논술에 대한 어떤 공부라든지 준비 정도가, 제가 수업을 딱 가잖아요. 요즘에 힘들어요. 학생들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무엇을 하려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왔는지가 불명확한 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어떤 아쉬운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1번과 같은 학생들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2, 3번인 학생들은 솔직한 얘기로 별로 걱정은 안 해. 왜냐하면 조금만 가이드를 주면 따라와요. 근데 1번 학생들은 그냥 멍 때리다 간다니까. 이런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솔직한 얘기로 나는 이 정도는 맞출 거야. 수능 최저를. 나는 이 정도는 맞출 거야. 3등급 3개. 합 6. 뭐 이렇게 맞출 거야. 2개 합 6. 뭐 이렇게 맞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못 맞춘 학생들. 그래서 결국에는 논술을 하나도 못 넣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논술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수능과 논술을 머릿속에 그냥 팍 넣어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3번 학생들은 정말 최상위권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논술 공부를 하더라도 사이드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최근의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냥 무한 목표, 막연한 목표, 막연한 진로, 이런 거 그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구체적인 미래, 야, 내가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를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뭐가 돼요? 동기부여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성적 맞춰서 논술은 성적 맞춰서 간다가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단국대를 가겠다 그러면 단국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빨리 캐치를 해서 머릿속에 쏙 넣어놔야 돼. 알겠죠? 내가 중앙대를 가겠다. 그럼 중앙대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빨리 캐치해서 완전히 숙지를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논술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알아? 최대한 빨리 내가 가야 될 대학, 가야 될 학과, 구체적인 어떤 미래를 반드시 그려놓아야 지치지 않고 타이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왜 논술 공부를 하는지를 좀 더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목표를 잘 못 잡아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학기 초에 수업 들어오면 대략 한 달 정도 상담을 통해서 너는 어디 목표로 삼아라 라고 가이드를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학생들이 논술 공부하는 학생들이 최근에 야, 이거 논술 공부가 뭘 하는 건지 몰라. 아예 생각이 없어. 제 아이들이 고2, 고3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중1이고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하나는 초등이야. 아이들이 저한테 뭐 물어보잖아요. 저는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는 이과를 공부했고 대학은 문과 쪽으로 갔잖아. 그래서 아직까지 이과적 지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모르는 화학이나 물리나 수학은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근데 아이들이 나이가 좀 차고 고등학생 되니까 제가 설명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설명충이라고 그래. 설명충. 아빠는 설명충이야. 저희 아이들도 내가 설명을 하면요 잘 안 들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제가 아는 선생님들한테 데리고 가서 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해. 그러면 잘 들어요. 제가 하는 건 잔소리로 들린다고요. 학생부는 학생들이 잘 알잖아요. 이 학생부는 뭘 봐? 성실성을 보잖아. 야, 고등학교 정규 과정에서 내신 혹은 수행평가 혹은 학교가 요구하는 과제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 나가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게 학생부잖아요. 그죠? 수능은 뭘 봐? 수능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의 해석 능력을 봅니다. 정보의 해석 능력. 그러니까 수학으로 된, 영어로 된 것, 혹은 한문으로 된 것, 우리나라 말로 된 것,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혹은 과학, 물리, 과학 탐구에 해당되는 다양한 정보나 소스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시험인 거야. 그러니까 학생부와 수능의 목적은요 차이가 있죠. 그런데 논술의 어떤 목표, 이것을 학생들이 몰라요. 이것을 학생이 모르고 공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가 이제 논술 수업을 하면 학생들한테 제일 머릿속에 주지시켜주는 게 이거예요. 이거. 사실은 첫 한 달은 논술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논술 공부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춰야 대학을 가느냐, 대학이 요구하는 능력이 뭐냐, 요거 설명해요. 대학이 요구하는 능력. 대학이 뭘 요구하죠? 대학이 요구하는 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자신의 논리를 구성하는 능력, 요걸 봐요. 그래서 낯선 개념을 딱 던져주고, 대학 논술 최근의 경향이 낯선 개념을 딱 던져준 다음에 이 개념을 내가 시험 시간에 숙지를 한 다음에 다른 도표나 통계나 그래프에 적용하는 능력을 봐요. 그러니까 개념과 개념의 이해 능력,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 그것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을 본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안을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봐. 어떤 문제나 현상을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봐요. 과거에는 어떤 창의적 사고력도 봤지만 최근에는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창의적 사고 능력. 요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최근에는. 요 두 가지를 본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통해 뭘 갖춰야 돼요? 자신의 논리를 구성하는 능력.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춰야지. 근데 최근에는 요게 훨씬 더 많이 나와. 요게 거의 8, 90%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논술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숙지를 해야 돼. 숙지. 이거 숙지 없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학생들은 어떻게? 다짜고짜 글만 쓰고 온다니까? 글만 쓰고 온다. 첨삭을 받아도 야 이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 글만 쓰고 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의뢰를 1년 내내 공부를 해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런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각종 정보를 이해하는 건 기본이에요. 자신의 논리를 구성하는 능력.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논술 공부를 한다. 이걸 머릿속에 콕 넣어두셔야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공부할 건데 어떻게?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학생들이 학생부, 수능 요건 어때?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보니까 자 3월 4월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보니까 야 너는 못 간다. 갈 데 없다. 그런데 국어 성적은 조금 나와. 넌 논술은 좀 해봤니? 물어봤더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부랑 수능은 고등학교 1, 2학년을 거치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논술 공부는 공부하는 습관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최근에 논술 공부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논술 공부가 뭐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공부합니다. 완전 노베이스가 대부분이에요. 노베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추어서, 그리고 최근에 논술 문제가 좀 쉬워졌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사교육이라는 것들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교과서에 근거해서 문제를 출제하도록.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선행학습이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서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따라서 교과서 외에서 대부분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제대로만 하면 충분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을 어떻게 들여요? 제가 여러분 요즘에는 술을 안 먹지만 수업 끝나고 힘들잖아. 나도 들어오면 밤 11시쯤 되잖아요. 그러면 소주 한 잔을 딱 먹고 자. 어때요? 피곤함이 오죠, 그죠? 아우, 소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오, 그래. 이게 계속 반복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규칙적으로 논술 공부를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 신호가 필요해, 신호.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할 공부 양이라든지 공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줘요. 이번 주에는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 복습을 해야 돼. 복습. 수업 끝나면 바로 해야 되는 복습 30분. 그리고 과제 15분인데 요게 일주일에 4-5개 있어. 4-5개. 자, 15분에서 30분이야. 나는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아. 15분에서 30분 습관을 들이기를 요구해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쓴 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 자, 카톡 동영상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봐. 야, 내가 이렇게 거지처럼 썼구나. 제가 첨삭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강의하는 화면 있죠? 이런 형태로 해서 보내줘요. 한 10분 내외의 영상이기 때문에 보는데
크게 어렵지도 않아. 저는 심지어 제가 첨삭한 학생, 다른 학생들 것도 같이 보내줘. 왜 보내주느냐? 학생들이요, 자기 글만 보잖아. 그러면 자기 수준을 파악을 못해. 그러니까 제가 물론 코멘트를 주죠. 그래서 반드시 첨삭은 다른 학생 글과 내 글을 비교 분석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개념 강의 1에서는 그 한 주에 배워야 될 개념을 어때요? 수업을 듣고 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숙지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개념 강의 2, 뭐 새로운 내용 하나를 그 다음 주차에 똑같이 공부하는 방법, 공부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뭐 논술 공부의 습관을 들이는 게 제 수업의 목표예요. 자,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 요즘 학생들이 논술을 아예 몰라. 아예 머릿속에 논술이 없어. 그래서 빨리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습관을 들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 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어지간하면 좋은 아웃풋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학교 갈 것인가? 고3 학생들이 시간을 무조건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아니, 중3, 고1, 고2 정도만 되더라도 먼 미래를 향해서 뭔가 차근차근 적금 넣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고3 학생들은 무조건 아웃풋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3은 무조건 아웃풋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자, 심지어는 여러분 만약에 논술 학원을 다니거나 논술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뭔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공부해서 안 맞는 학생은 다른 데 가서 공부하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고3 학생들이 시간이 금이야. 저희 애도 고2, 고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웃풋, 효율성, 결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학교 갈 것인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은 최근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이요, 난이도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의 주관식 서술형에 가까운 대학들도 많습니다. 그죠? 주관식 서술형 같은 대학들도 많고, 경북대 AAT라든지 올해 논술이 진행되는 가천대 같은 경우 이렇게 AAT 형태로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죠. 그죠? 그래서 여튼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작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난이도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어려운, 이거 솔직한 얘기로 제가 2005년도부터 수업했다고 그랬잖아요. 논술 문제가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면 2004년, 5년, 6년, 7년, 8년 여기 얹어린 문제들은요, 강사들도 이거 서로 막 세미나 해서 문제를 풀었다니까요. 최근에는 그 정도 난이도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난이도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잘 몰라. 논술 어려워. 제가 요즘에 우리 애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옛날 공부하던 거에 솔직한 얘기로 2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공부량이 너무 줄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만 집중하시면 금방 아웃풋이 나옵니다. 자, 교과서 지문도 교과서 지문 혹은 교과서 지문에 준하는 제시문들이 나옵니다. 예전처럼 제시문이 길게 나오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제시문도 짧고 심지어 분량도 짧아요. 최근에는 시험 시간이 거의 대부분 2시간 아니면 100분이죠. 옛날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만 5시간이었어. 아침에 가서 저녁 5시에 끝나요. 그래서 총 중간에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간 논술 시험 보고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대학은 없어요. 지금은 120분 아니면 대부분
100분 요 정도 안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량도 많이 줄였어요. 최근에 대학의 문제들의 특징은 어떠냐? 그냥 교과서에 들어있는 개념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갈 법한 개념들 있죠. 그런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개념에 대한 어떤 이해를 묻고 그 이해를 어때? 바로 적용해서 논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래서 최근의 논술 문제는 어마어마한 심층적인 사고나 심층적인 배경 지식을 요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묻지는 않습니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대학별로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쓰기가 중요해. 쓰기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쓰기. 즉 최근의 논술 문제는 복잡하게 쓰고 뭔가 화려하게 쓰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대학이 요구하는 바를 학생이 잘 이해하고 있는 어떤 간명하고 압축적인 쓰기, 요거 잘하느냐 못하느냐, 개념적 쓰기, 요거 잘하냐 못하느냐에서 결판 나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다 쳐내고 핵심적인 것만 딱, 그래서 이 핵심적인 포인트에 맞추어서 글을 쓰는 법을 제 수업에서 배웁니다. 진짜 제가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쓰는 방법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만 익히더라도 글쓰기는 아주 간략하게 배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출제 경향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이건 제가 2개나 넣어놨네. 숙지를 하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난이도의 하락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쓰기 중심의 수업, 첨삭 중심의 수업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논술 강의에서는 기본 개념을 조금 익히는 거. 그래서 요거를 저는 보통 노베이스, 논술 기본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번째 합격 필수인데 이제 합격 필수 실전 강의입니다. 제가 이게 책을 제가 지금 교재가 제 책상에 없네요. 요 논술 기본은 제가 출간한 책 있잖아요. 논술 천재. 요 책으로 할 거고, 요 합격 필수 요거는 출간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600쪽 정도로 제가 만들어 둔 책이 있습니다. 대략 24개의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아야 될 논술 기출문제를 모아두었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형태,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풀 건 아니고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풀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해설이랑 제시문에 접근하는 방법,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글 써야 되는지 예시 답안들 다 넣어 두었습니다. 합격 필수라는 제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책을 기본적으로 할 거고, 3단계 대학별 파이널은 대학별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연대 교재 있고 성균관대 교재 있고 뭐 중앙대 교재 있고 이렇게 교재가 있으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실전에 대비하는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강의를 통해서 독해 특강, 압축 강좌, 요거는 독해력이 좀 안 되는 특징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제가 독해력 교재를 2권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독해력 1권의 교재는 강의를 다 찍어 놓았어요. 그럼 제가 독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들으면 독해력 이거 들어 요거 해 그래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제가 유튜브에 강의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유튜브 링크만 딱 보고 요거 했어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서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질의응답하고 첨삭 때 피드백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보충 강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압축 강좌는 뭐냐면 조금 중간쯤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하려고 컨텐츠를 다 만들어 놨어. 이 압축 강좌는 뭐냐면 7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강의당 30분인데 한 중간쯤에 들어오는 학생,
아니 내가 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귀찮은 거야. 언제 설명을 해. 그래서 이 압축 강좌를 제가 줘요. 주고 그거 보고 와.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점검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 과정에서 이 2022년도에 제가 여러분들 수업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건 뭐냐? 요거예요, 요거. 하나의 단락. 최근에 짧은 글, 예를 들어서 300자, 400자, 뭐 이런 글들은 하나의 단락이거든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가? 자, 소재 쟁점 개념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가제시문이 딱 언급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글 안에 뭐가 들어 있어야 돼? 여러분의 글 안에 가라는 글에는 어떤 핵심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논술 문제가 있잖아. 논술 문제가 나에게 묻는 핵심 쟁점, 딜레마, 주제가 뭔지, 그 주제와 관련해서 가는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가에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결론을 냈는지, 개념화했는지. 자,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쓴 글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한다? 소재, 제시문이죠. 쟁점,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개념, 내가 그것에 대한 답을 개념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소재, 쟁점, 개념은 뭐야? 하나의 세트로서 하나의 단락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글을 첨삭할 때, 혹은 제가 여러분들의 글을 평가할 때, 혹은 수업을 할 때, 저는 무조건 글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채점을 합니다. 이게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내가 제시문에서 뭘 찾아냈는지 혹은 뭘 못 찾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알도록 각인을 시켜요. 글쓰기 중심의 수업을 한다는 게 글 초등 100일장 수업한다는 게 아니라 글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내가 잘 알고 쓰고 있는지 모르고 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숙지를 해서 쓰는 연습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연습시킵니다. 2달만 하면 글이 눈에 보입니다. 2달만 하시면 글이 눈에 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학생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학생 관리를 올해 좀 더 꼼꼼히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꼼꼼히 챙기고 많은 합격생을 내기 위해서 올해는 합격생을 수강생을 좀 더 꼼꼼히 챙길 예정입니다. 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커리큘럼이 좋아도 관리가 안 되면 어때요? 결과가 안 좋아요. 왜? 요즘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스스로 논술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스스로 논술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아무도 없다. 제가 심지어는 그 공부 잘한다는 무슨 특목고 있잖아. 그런 학생들도 막상 해보면 아유,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병렬적으로 나열할 줄을 알았지.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난 솔직한 얘기로 이 학종 때문에 학생들이 착하고 순응하고 말 잘 듣는 애들을 양산하는 느낌이야. 창의적으로 톡톡 튀는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되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못 받아요. 그런 학생들이. 그래서 강남 상위권 남학생들 전부 다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정시로 갑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든 뭐든 어디 설명회 가봐. 학종, 논술, 정시 다 정시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학종이라는 시스템 이 자체가 사실 이제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보완은 되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솔직히 저도 이렇게 답을 내라고 하면 딱히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 여튼 그건 그렇고 아무리 이렇게 커리큘럼이 좋아도 이 학생이 스스로 못해요. 그러면 고등학교가 챙겨줄 수 있냐? 까놓고 이야기해서 고등학교 못 챙겨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어떻게
방과후 선생님들 불러서 하잖아. 저도 방과후 많이 갔어요. 요즘은 안 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올해는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을 대입 논술과 관련해서 조금 많이 열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커리큘럼이 아무리 좋은 뭐에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첨삭이라든지 복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꼼꼼히 챙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대학 목표라든지 학과 상담을 조금 명확하게 타겟팅을 해두고 8월, 9월 자 수시 원서 접수하기 직전, 자 9월 초면은 보통 원서 접수하잖아요. 원서 접수하기 직전에 이렇게 추석 언저리쯤에 원서 접수를 거의 다 하니까 원서 접수하기 직전에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정확하게 가이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 정확하게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 조금 아예 가이드를 좀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하면 아예 못 간다. 야, 너는 가능성 있다. 요거 조금 명확히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거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해주면, 그래서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학생들은 좀 잔소리 받고 충격도 좀 받아야 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실력을 파악. 요거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 이 학생이 뭐 특목고를 다니든 공부를 잘하든 국어 성적이 좋든 나쁘든 논술은 완전히 달라요. 국어를 완전히 바닥을 기는데 논술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학생이 있고, 반대로 국어를 잘해도 논술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한 2달 정도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2달 동안 얼마나 논술에 대해서 습득하는 속도가 빠른지,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대략 시험인 10월, 9월 말 10월 그리고 11월에 얼마나 실력이 오를 건지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야죠. 그래야지 단계별 목표도 나오고 이 학생이 공부 양도 나오죠. 근데 이제 학생들마다 논술에 빡 올인해가지고 공부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괄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냐면 초반에 확 느는 학생이 있고 중반에 느는 학생이 있고 시험 직전에 실력이 느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가장 좋냐면 중반에서 시험 직전 여기 언저리에서 느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요. 초반에 실력이 팍 는다? 좋긴 한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쭉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슬럼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가 좋냐 뭐가 나쁘냐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런 스펙트럼을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할 거고 거기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첨삭을 하면 첨삭 영상을 한 1분에서 10분 정도를 보낼 거예요. 보내면 카톡으로 하면 파일 용량이 카톡으로 보내질 정도가 나와.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첨삭한 PDF 파일도 함께 보낼 겁니다. 학생은 그걸 미리 보고 나서 저랑 대면 첨삭할 때 혹은 온라인 첨삭할 때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해서 짧게 첨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중심으로. 알겠죠? 그리고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의 글을 어떻게 했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하고 고치는가, 고칠 것인가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첨삭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쓰기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글 안에서 제시문의 핵심 소재를 잘 가지고 왔는가, 핵심되는 쟁점을 잘 포착했는가, 그래서 이것을 적절한 개념으로 딱 정리를 해내는가, 요걸 중점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첨삭이 진행되고 부족한 학생들, 뭔가 수업이 부족하거나 강의가 부족하거나 조금 늦게 저랑 수업에 합류했거나 하는 학생들은 제가
필요한 개념 강의들, 기본 강의들, 연습 문제 강의들, 독해력 강의들 다 찍어 놓았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콕콕콕 집어서 너는 이거 듣고 와, 너는 이거 듣고 와 라고 가이드를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금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제가 올해는 가이드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오프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제가 이번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올해는 프라임 리더스 분당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요런 내용에 대한 설명들을 설명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타 또 궁금한 거는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제 기본 개념 책들을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수업을 듣고 나면 학생들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라 라고 가이드를 줍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는 수업을 하고 나면 항상 피드백을 받거든요. 어떤 걸 가장 좋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한테 들었던 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책으로 보면서 복습하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말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첨삭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컨텐츠를 모두 다 갖추어 놓고 있다. 심지어는 동영상도 다 갖추어 놓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제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저와 같이 열심히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길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수업에 임하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2022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2022년 대학 대입 합격 전략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